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연구원 원장 중어중문학과 김월호입니다. 예, 저희 그 연구원에서는 강연 집필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문계를 대상으로 이 강연 집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전임 교수 선생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다가 몇 해 전서부터는 학문 후속 세대, 사실 저는 후속 세대라는 말에 좀 의문 부호를 다는 쪽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문 혁신 세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후속은 좀 과거 지향적인 것 같고 혁신은 좀 미래 지향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 표현을 쓰는데요. 명명을 어떻게 하든 뭐 후속 세대든 혁신 세대든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두 분 선생님께서도 지원을 하실 당시에는 학문 혁신 세대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제안을 해주셔서 흔쾌히 사업에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계시는 김종학 선생님께서 근대 동아시아 역사학에서 종주권 개념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큰 박수로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치외교학부의 김종학입니다. 먼저 그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또 제 생각을 이렇게 그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문학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그 이제 발표를 이제 그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발표 내용은 딱 이 근대 동아시아 역사학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니고요. 19세기 이후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이 종주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것이 또 어떻게 유행을 했으며 또 국제법과 역사학에서는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좀 약간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있는 막 단어들을 막 그 기원을 추적하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음 발표이신 이상혁 교수님의 발표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부담을 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문학연구원 지원으로 이제 쓴 논문은 여기 목차상으로는 이제 4번, 5번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1, 2, 3번은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이 종주권 개념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별도의 논문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그 논문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는 개념은 역사 뭐 또는 국제법학, 국제정치학, 또 심지어 일상생활에서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세기 후반 이전까지 이 종주권 또는 종주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 19세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말인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이 종주권이란 개념이 역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대 산물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서양 국제법의 수저니티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개념의 번역어로까지 사용이 되면서 더욱더 복잡한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원래 이 개념이 발생했던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또 20세기 초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그 당시에 또 쓰이는 그러한 의미 또는 용법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이 개념을 가져가서 나름대로 한중 관계를 서술하면서 전유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의 그런 국면들이 결합이 되는 바람에 이 개념 자체가 다의성, 모호성, 그리고 자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문은 이제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에서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뭐 특별히 이 서술을 비판을 하려기보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서술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강화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조청관계 양상을 종주권 강화라고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주권 강화라고 했을 때에는 원래 천국에는 조선에 대한 모종의 종주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강화라는 말이 아마 뭔가 좀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과연 종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어떠한 권리인가? 이 권리는 언제부터 발생이 됐었고 또 실제로 그 실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과의 조공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관계이고 양국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자주성을 유지했다.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종주권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왼편에 보시는 것은 이 모로하시 테츠지, 이제 일본에서 한자 단어의 어떤 전거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록한 책으로 이제 중국에서 한어 대사전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던 그러한 사전입니다. 이 모로하시 사전에 따르면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주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로하시도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중국 고전에서 전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종주는 어떻게 되느냐? 종주는 이제 세 가지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적장자라든지 종묘의 위패라든지 또는 존숭에서 귀의하는 대상, 이제 이러한 식으로 종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종주라고 하는 말은 동아시아에 원래부터 있던 말인데, 여기에 권이나 국이 붙어서 뭔가 하여튼 이 국가 간의 권력 관계를 표상하는 의미로 통용이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모로하시 같은 경우에 종주권을 일국이 타국을 지배하는 권리, 또는 종주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940년 식민지 시대에 발간되었던 조선어 사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권리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9년에 지금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국의 역사 교재를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국정 교과서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통편 교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재로 만들면서 처음으로 교과서에 종본 관계 또는 종주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외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종주국은 번석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무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사전이죠. 한어 대사전 같은 경우에 종주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자기에게 종속시켜 그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권리를 종주권이라고 불렀다. 상당히 의미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국제법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주권을 서양 국제법, 19세기 국제법의 수저니티의 번역으로 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펠그레브에서 나온 외교사 사전인데요. 여기서는 수저니티를 일종의 국가들 사이에 수프리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조약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조약이 없이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20세기 초에 이러한 수저니티라고 하는 말은 국제 관계에서 완전히 사문화되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신 그 사전들, 뭐 제가 그 하나하나 그 어떤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종주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주권의 어떤 그 개념사라고 할까요? 가장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그 일본의 오카모토 다카시 선생이 2014년에 펴낸 종주권의 세계사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종주권을 다룬 거의 유일한 이제 그러한 연구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가 지금 제 연구와 차이를 이제 갖는 지점은 뭐냐면, 사실 이 책에서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수저니티 개념어의 투명한 번역어, 일종의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서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인들의 어떤 고유한 국제 질서 관념을 반영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그러한 개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19세기 오토만 제국의 발칸 지역에 있었던 숙령들, 이제 그때 그 서양의 국제법 학자들이 그 관계를 이제 수저니티라는 말로 많이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오토만 제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수저니티 개념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조선 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되었는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책 제목은 종주권의 세계사입니다만은 수저니티의 세계사라고 불러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이제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주권 개념의 기원에 관해서 언급한 문헌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나카미 타테오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이제 쓴 글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19세기 이후에 서양 열강이 동아시아에 그 세력을 이제 확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할 필요를 느끼고, 그러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그 중화 질서 속에서의 그런 하이어라키를 이 종주권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 법적 권리로서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나카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번역어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말하자면 화제 한어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그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그 신미 양요 당시에 주중 미국 공사였던 프레드릭 로우가 총서에 보낸 그 이제 조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을 갖다가 수저인 오브 히즈 킹덤이라고 해서 조선의 이제 수저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번역될 때에는 상국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모군란 직후에 그 일본의 이노우에 코아시라는 사람이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원문의 표현은 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세계가 이른바 2차 한럼 일약 직후에 이제 고종에게 보냈던 적간론이라고 하는 글에서도 이제 보통 상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주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게 1880년대 일본 언론 또는 일본 역사서에서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사카 아사히 신문, 1880년에 나온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청국이 안남국의 위에 가지는 종주의 권, 이제 이러한 식의 표현이 처음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용례를 찾아가게 되면은 1899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이 말이 안 쓰였다는 그 것인데요. 이제 그 의미는 이 말이 당시에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었다. 약간 좀 거칠게 말씀드린다면은 좀 우연 비슷하게 만들어진 말이었다. 이제 이러한 뜻이 되는 거겠죠.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1887년 일본론 또는 일명 일천론이라는 글에서 제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선-청 관계에 대한 역사 서술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청-베트남 관계, 이제 청볼 전쟁 이후니까요. 그다음 오토만 제국과 그 숙련 간의 관계에 관한 역사 서술에서 주로 이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법 서적 같은 경우에는 1888년 이제 제가 그 열거한 이제 이와 같은 책들에서 이제 종주권이라는 개념이 수저니티의 번역으로서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뭐냐면은 1902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국제법 학회가 만들어진 것이 1897년의 일입니다. 당연히 아시아에서 최초였죠. 그리고 그 국제법 학회의 기관지가 국제법 잡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잡지 제1호에서 나름대로 프랑스어 국제법 개념에 대한 표준 한자 번역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뭐 수저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주국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슬에 대해서는 종국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80년대에 간혹 종주권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1902년까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일본 국제법 서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양 국제법의 이 수저니티의 번역으로서 지금 우리는 다 종주권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별 번역어가 다 나왔습니다. 최상권, 조주권, 군권, 권위, 주권. 즉 수저니티라고 하는 서양 국제법의 언어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한자 어휘의 의미망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880년대 일본 사회에서 종주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더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1886년부터 87년 사이에 도쿄 니치니치 신문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조청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종주권, 종주국이라는 말을 쓰는 그러한 논설들이 발견이 됩니다. 딱 요 시기만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이때가 어떤 시대느냐. 이른바 거문도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한러 미라 사건 터지면서 원세계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상당한 그 위기의식을 갖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청 관계를 뭔가 표상할 수 있는 언어로서 종주권, 특히나 아까 보셨다시피 모로아시 사전에서 보셨다시피 종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족의 적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전통 동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관계 또한 가족 간의 관계의 유비 또는 연장선상에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울리는 말이었죠. 종주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조선의 종주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었는가.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딱 요 시기에 예에 그치고요. 그 이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종주권과 이제 서양 국제법의 수저니티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수저니티라고 하는 말은 이게 중세 유럽 봉건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서약으로 맺어진 영주와 그 봉신 간의 특수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그러한 용어였었는데요. 이게 1800년 이후에 국제 관계의 언어로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약문에 이 말이 기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서양 국제법에서 처음으로 수저니티라는 말이 기재가 된 조약은 지금 보시다시피 1800년에 콘스탄티노플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829년 에드린의 조약을 통해서 이것이 일종의 국제제도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에도 소개가 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에게도 이제 잘 알려지는 이제 그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오토만 제국이 워낙 그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발칸 반도에도 이제 그 상당히 넓은 그러한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그 서양 외교사는 말하자면은 이제 이 오토만 제국의 영토, 이제 오토만 제국이 쇠퇴를 하면서 이 기존의 이 발칸 반도에 있는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토만 제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그대로 박탈을 하게 된다면 유럽에서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죠. 때문에 수저니티라는 이름으로 오토만 제국, 오토만 술탄의 명목상의 권위는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토, 그러니까 그 속령들을 뭐 영국이나 러시아가 자신들의 보호국 형태로 삼는 이제 이러한 식의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토만 제국의 이러한 그 지배 방식과 청 제국이 조선이나 베트남을 지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비슷한 것 같다. 전통적인 제국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속령들의 어떤 자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뭔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인 것에 그치는 것 같고, 이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오토만 제국의 지배 방식과 청 제국의 지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토만 제국과 그 속령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었던 수정이티가 이제는 동아시아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정이티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한역된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가 원문이고 위에가 이제 그 한문 번역문을 제가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보호에 의존하면서 터키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being placed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port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절을 이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번역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 의미를 그냥 풀어 쓴 겁니다. 저렇게 러시아의 보호에 기대면서 터키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이게 그 만국공법의 이제 그 번역 예였습니다. 1880년에 공법 회통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그 번역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조레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언어인 상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베슬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병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국이나 병번 모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에서 유래한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그 국제법 언어들이 침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의미가 상당히 이제 그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폴란드의 유명한 그 국제법 사학자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로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 서양 국제법의 수정이티 또 그 수정이티와 이른바 이제 그 보호 관계와의 차이를 정리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이티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토만 제국 또는 청 제국이 그 휘하에 있는 속령 또는 조공국과의 관계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서양인들이 이제 만들고 적용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19세기 말에 이르면 약간 그 변질을 겪게 됩니다. 그 계기는 뭐였었냐면은 대영 제국과 그 트란스발 공화국, 지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입니다. 원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트란스발 공화국이 1881년에 사실상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콜로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과 이제 그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레토리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레토리아 협약에 이제 보시다시피 영국 여왕의 수정이티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외교사에서 이와 같이 조약문의 수정이티를 규정을 한 것은 이 프레토리아 협약 이외에 이제 인도의 토욱 정도, 이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의 수정이티는 뭔가 명확한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단지 영국 여왕이 이제 일종의 그 약간 상위에 어떤 그 지위에 있다, 이러한 그 어떤 그 상황을 그 묘사하는 수사에 지나지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법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규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뒤에 이제 당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영국 여왕의 수정이티 막 이러니까 뭔가 약간 좀 식민지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영국 측이 요청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 트란스발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런던 협약이었었는데, 이 런던 협약에서는 이 수정이티 조항이 아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영국 측의 입장에서도 사실 별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 그 1억 천금을 노리고서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로는 오이탈랜드 그 이제 그 아웃랜더 오이트란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외지인들이 이제 그 쇠답을 하게 되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당연히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이 이 트란스발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 폐지된 것으로 여겼던 수저니티 조항을 다시 되살려냅니다. 런던 협약에서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곧 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 수저니티의 의미를 둘러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그러한 논쟁이 외교적인 분쟁이 잘 아시는 제2차 보호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그 영국 식민상 체인벌린의 이제 그 의회 연설 중의 일부인데요. 근데 이러한 그 수저니티의 의미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포착했던 것이 당시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국제법 잡지라는 저널을 소개해드렸는데 그와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잡지가 지금 보시는 외교시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시보에서는 이제 그 영국과 트란스발 사이에 어떤 긴장의 고조, 제2차 보호전쟁의 발발을 보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당시 이제 영국 의회의 속기록이고요. 이 왼편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외교시보에서 저 속기록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일본 말로. 그런데 보시면은 뭐 수프리머시, 뭐 수저니티 이러한 개념들을 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종주권, 주상권 이제 이러한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수저니티의 의미가 변화한 상태예요. 뭔가 정치적인 의미, 권력적인 지배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은 저러한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그 개념으로서 종주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8년 그 영국의 이제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 수저니티 의미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그 중세 시대에 대군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근데 최근의 용례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어떠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갖는 수프리머시, 우월한 지위를 가리킨 뜻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in later use, 그러니까 최근의 어떤 용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영국의 국가 실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19세기 후반 트란스발에 대한 그 대영 제국의 국가 실행을 통해서 수저니티는 19세기 반주권국의 기원과 국제법 인격을 논하기 위한 국제법적 개념으로부터 외교적 주권의 통제를 통한 근대 제국의 간접적인 지배를 뜻하는 국제 정치적 개념으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수저니티의 의미가 변화하는 국면에서 만들어진 번역으로 피지배국의 제한된 또는 분열된 주권을 상위에서 통제하는 근대 제국의 초월적인 권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이거죠. 이제 그 올해가 또 이제 을사조약 120년인데요. 이제 그 또 이제 120년 전에 이른바 그 테프트 가스라 이제 그 메모런덤 이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표상하는 언어로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저니티라고 하는 말이 명시가 됩니다. 사실 이때 수저니티는 19세기 서양 국제법, 뭐 그 오토만 제국이나 청제국과 그 속령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권력 정치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내포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서양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수저니티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제2차 보호전쟁 당시 영국 식민장관 조셉 체인벌린의 발언이거든요. 자, 도대체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갖는 수저니티의 의미는 뭐냐?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우월성, 우위성, 탁월성 또는 최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이다.
수저니티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상징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썼을 뿐이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지배의 그러한 현실, 실제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로부터 5년 뒤에 이제 그 중화민국과 영국, 러시아 사이에 티베트, 몽골 둘러싸고서 이른바 수저니티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이제 청제국이 티베트에 대해서 수저니티를 갖고 있다라고 조약에 명시가 된 상황입니다. 당시 그 영국의 식민장관, 이건 조셉 챔벌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티베트에서 주장하는 수저니티라고 하는 것은 정체상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쌍방의 편의 때문에 유지되어 온 정치적인 의태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허구적인 조약에만 쓰여 있는 그러한 공허한 권리로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5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실질적인 통치의 권리 또는 중국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그냥 명목상의 공허한 권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보신 것처럼 1902년 시점까지만 해도 그다지 유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을 한 것은 1904년 5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일본 언론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일본 언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본이 드디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하였다. 또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종주권이 완성되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담론에 지나지 않았죠. 그 의미를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당시의 일본인들에게 자신들이 대한제국을 컨트롤하게 된 상황, 즉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이 상위에서 통제하게 된 상황을 가장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묘사하는 말이 종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돼요. 지금 다 이제 그러한 예들이고요. 그래서 당시 그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국제법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리가 나고 같은 사람은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시사신보라는 신문사의 기자는 항상 한국에 대해서 종주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국제법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그 오토만 제국 같은 수저린 스테이트가 베슬 스테이트에 갖는 용어이다. 우리가 지금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로부터 해서 을사보호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 종주국이 되는 것이냐. 이건 보호국이다. 이제 이러한 식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가 나고가 그 놓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아리가는 국제법 학자의 입장에서 그냥 종주권을 서양 국제법의 수저니티를 지칭하는 이러한 기호로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당시 그 일본 사회에서 이 종주권의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받아들이는 감각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그 뭐 아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주국, 뭐 속국 이러한 말들이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나카무라 신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유명한 국제법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제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대중 담론적인 형태로 속국이나 종주국 같은 말을 썼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당시 그 을사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는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모순이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모순,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와 독립의 보존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주권을 박탈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국가행위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제법적으로는 이 국제법 학자들이 일본의 국가 실행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속국이라든지 종주국이라든지 국제법학적으로는 부정확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이러한 용어들을 유포를 시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핵심은 1904년 5년 시점에서 일본 언론에서 종주권, 종주국 담론을 폭발적으로 유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동아시아의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제국과 중국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가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종주권이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1905년 7월 19일자 황성신문 기사입니다. 일본이 지금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종주권을 가지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언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는 당시 일본 언론 기사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905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본발 종주권 담론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을사보호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국제법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되지만은 조선의 주권을 상위에서 통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언론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홍콩 화자일보에서 나오는 이제 포츠머스 조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일본 언론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종주권, 종주국이라는 말이 중국에까지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결과는 아니고 이제 부산대 손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사하기로는 중국 언론에서 처음 종주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1899년 양계초의 청이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청이보라고 하는 것은 양계초가 일본으로 망명 가서 발간한 신문이었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기사 자체가 영국과 트란스발 사이의 주권 문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외교시보에서 제2차 보호전쟁 직전에 막 종주권 담론을 막 쓰고 있었던 그 언론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루트가 됐든지 간에 중국의 종주권 담론의 시작은 일본이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행하는 시점에서 종주권은 지금 우리가 쓰듯이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갖는 종주권이 아니라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갖는 정치적 우위를 뜻하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한 전파 루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국제법 서적을 통해서 당시에 대한제국 지식인들도 이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외교적인 주권을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이런 자각이 생기면서 이제 국제법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제법 서적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 사례입니다. 다카시 사쿠에라는 사람, 이제 일본 국제법 학자가 쓴 평시국제공법을 석진형이라는 분이 평시국제공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 석진형이라는 분은 사실은 이게 번안이거든요. 근데 이 자신의 평시국제공법이라는 책에서는 원저를 적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저술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직역이죠. 직역인데 요 하이라이트된 할주 부분, 조 부분은 이제 석진형이라는 분이 나름대로 이제 주석을 단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학에서 이 종주권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상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제가 종주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1879년에 이제 창간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 다른 일본 언론과 이제 달리 이 아사히 크로스 서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면은 1879년부터 모든 신문 기사에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1904년부터 1910년 사이, 1911년에서 1922년 사이, 그 다음에 31년에서 39년 사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시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일 전쟁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종주권을 확립했다, 이러한 식의 기사로 다 쓰였다는 거죠. 놀랍게도 한국이 병합된 이후에는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운이하는 기사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한제국이 이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종주권이 아닌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싹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차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영국 사이에 벌어졌던 티베트와 몽골을 둘러싼 분쟁, 저와 관련된 기사에서 종주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언론이나 또는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던 종주권이 이제 중국에도 이게 전파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중국의 최초의 외교 전문 저널입니다. 외교보라고 하는 저널이 있었거든요. 1902년 1월 상하이에서 창간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장원재라든지 최원배, 엄복,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필진을 참여했는데, 이 외교보의 특징은 뭐냐면 일본의 기사들을 번안한 기사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 외교보 자체가 이제 국제 정세에 관한 전문 언론을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종주권 담론을 중국에 전파하는 주된 매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일본 언론에서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언급한 그러한 기사들이 거의 이제 전문 번역의 형태로 외교부에 실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10년 이후에는 일본의 대한 종주권 담론은 적어도 일본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종주권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당시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송교인의 이 기사가 이제 중국의 대한 종주권을 언급한 역사 논설로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중국이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당시만 해도 당시에 언어적인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일본의 종주권을 뜻하는 개념이 이제 중국이 역사적으로 조선에서 갖고 있던 개념, 권리,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재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국이 갖는 것이었는데, 근데 텐진 조약에서 일본과 동등한 파병권을 약속함으로써 종주권의 반을 일본에 나누어 주었다. 이거 정말 우리의 근대 외교의 실체가 아닌가. 그리고는 결국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패배하는 바람에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일본인들이 가져가 버렸다. 이러한 식으로 종주권 개념의 전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역사학의 핵심 개념 또는 핵심 수로로서 정착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장정부를 위시한 이 중국의 청화학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정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제 중국의 호남성 이제 보경 출신으로 이제 지금 소양인데요. 1911년 도미에서 이제 1923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국하자마자 남계대학과 청와대학에서 역사학과 주임으로 재직을 하는데, 연구도 독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에도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재직하던 기간에 중국의 청와대학은 전 세계적인 중국학 연구의 거점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이 중국에서 학계에 있었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1935년에 장개석의 요청으로 학계를 떠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그 유엔 대표 등을 역임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외교에 관련된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950년대가 되면은 이제 중국 근대사 연구 거점이 북경대로 이제 그 올라가게 되는데, 이후에도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학 연구의 거점 세 군데, 즉 중국의 북경대, 대만의 중앙연구원, 미국의 하버드대, 이 세 기관을 이끈 사람들이 장정불의 제자이거나 또는 그 수업을 들었을 정도로 이제 그 학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장정불의 그 역사의 그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습득한 것은 당시 미국 역사학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신사학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저는 뭐 역사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1910년 초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 연구 경향으로서 정치 외교 중심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경제, 지리, 문화, 사회 심리 등 인간 활동 전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역사학과 다른 학문간의 학제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방법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학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콜럼비아 대학에서 25년간 재직을 했고요. 장정벌의 지도 교수였던 칼튼 헤이즈가 또 이 로빈슨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장정벌은 이제 그 어떤 학문적인 세례를 이제 충실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근대 외교사학의 동아시아 이식의 선구자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뭐 공부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외교사 연구자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근데 이 그 외교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외교사 연구는 있었습니다만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그 레닌, 이 볼셰비키들은 신생 혁명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짜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비밀 조약 또는 외교 문서, 이러한 것들을 대량으로 공개를 해버립니다. 또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른바 전쟁 책임론과 관련해서 패전국 그리고 승전국들이 차례로 전쟁 시기에 외교 문서를 공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는 국가 문서고에 비장돼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었던 그러한 국가 문서들이 이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대량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공개한 그러한 외교 문서집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외교사를 재구성하는 학문이 갑자기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그 학문적인 경향을 중국에 처음 이식한 사람이 장정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도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원래 20세기 이후에 유행한 외교사학은 주로 이제 전쟁사 또는 전쟁과 관련된 외교사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정불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전쟁, 청제국의 패망을 알린 전쟁이라면 역시 청일전쟁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정불은 청일전쟁을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또 청일전쟁이 발발한 원인으로서 조선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또 이 장정불은 근대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도교수인 이 칼튼 헤이즈의 Essays on Nationalism이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직접 족국주의 논총, 그러니까 장정불은 내셔널리즘을 족국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번역 출간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좀 사람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억압하는 성향이 있다. 근데 장정불은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나는 비록 족국주의의 패단을 잘 알지만 지금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중국인들의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셔널리즘을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장정불에게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의 발현, 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민족은 이 적자생존의 그 세계 정치에서 살 자격이 있고 생존할 자격이 있고 발전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징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국주의를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장정불이. 거기에 더해서 청나라는 원래가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도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중국인들이 제국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가 또는 해왔는가, 이제 이러한 식의 문제의식 항상 그 역사학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그 종주권,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수로의 형태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정불의 이제 글 중에서 이 종주권을 이제 언급한 이제 그러한 그 예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정불이 이제 처음 그 종주권을 언급을 한 것은 지금 보시는 이홍장 30년 후의 평론이라고 하는 글에서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청해 진압군 파병을 이제 이모곤란 직후에요. 근대 조청 관계의 중요한 전기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안스카이에 대해서도 장정불은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위안스카이가 똑똑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의 완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정불의 이 역사 서술에서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고대에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본유했던 그러한 권리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종주권은 초역사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로 재정의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종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세계처럼, 이건 사실상 간섭 정책이죠. 개입 정책이고, 이것을 장정불은 완전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이른바 완전한 성과를 지향할 것인지는 오직 중국의 의사에 딸린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장정불이 쓴 외교사와 외교사료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기 이 글은 당시 이제 중국에서도 그 청나라 이제 조정에서 비장하고 있었던 문서들을 이제 그 고궁박물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량으로 공개 문서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광소조 중일교섭 사료라든지 청계 외교 사료 같은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60년 이래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외교사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료집에 대한 서평이에요. 사실은 이 글 자체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서평입니다. 이 서평은 그러니까 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자료집은 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왕운생이라고 하는 대공보의 신문 기자가 편찬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전체 8책, 200만 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종주권이라고 하는 단어, 종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나마도 사료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료집이니까 사료를 많이 인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료 부분이 아니라 왕운생의 사평 부분에서만 딱 한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 장정불은 서평에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이 종주권에 대해서 충분한 서술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장정불의 비판의 포인트였습니다. 장정불 스스로도 외교 문서집, 자료집을 출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대 중국 외교 사료, 외교사 자료 집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장정불도 막 그렇게 막 중국과 일본 왕운생의 자료집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도 뭐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서 자료집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정불이 편찬한 이 자료집을 보더라도 이제 그 종주권, 종주기라는 말은 본인이 이제 소개하는 글에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개념을 중시를 하는 거죠. 이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종본관념과 근대 국제법상 종속국 관념의 충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입장은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부합을 했고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통적인 관념의 속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통적인 종주권을 갖다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꿔나갔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장정불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장정불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순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북경대 역사학과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중국 근대사 연구의 핵심적인 그런 위상을 갖게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으로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청불 전쟁에 관한 외교사 논문을 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프랑스가 통킹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자 곧바로 먼저 중월 간의 종본 관계를 깨뜨리고자 했다. 프랑스 논자는 이구동성으로 월남에서의 중국의 종주권을 배척해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몰아갔다. 중국의 월남에 대한 지위는 엄격히 말하면 몽골의 번부와 같은 것이고 중국은 월남의 영토에 대해서 절대권을 갖는다. 그냥 단지 그 소유권, 잠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잠정적인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그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저만 재밌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소순정의 이 논문 자체는 청불 전쟁을 프랑스 외교문서를 쭉 쓴 거예요. 프랑스 외교문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프랑스 외교문서를 우리가 보통 황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책 표지가 노래가지고. 근데 당시 프랑스는 중국에 대한 월남의 이른바 수정이티를 명목상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질적인 지배관계라고 본다면 월남에 대해서 보호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마치 중국이 월남에 대해서 원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했지만 실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 명목상의 종주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본인이 이 모순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신은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도 또는 그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신충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종주권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남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보셨던 이 소순정의 논문이 이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석사 논문 중에 잘 된 거를 이제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소순정 논문이 1호, 이 왕신충 논문이 2호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청와대학 연구원 졸업 논문 총괄으로요.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그 앞에 서원을 보게 되면은 장정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부록에 참고 서목이 있는데 이 참고 서목에서도 특별히 장정불의 책에 대해서만 이 책은 스승 장정불이 편집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용한 것은 내가 강의 들었을 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장정불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쓴 논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종주란 단어가 60차례가 넘게 쓰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그 사용 방식도 종주권이나 종주국이 아니라 뭐 종주 지위, 종주 체면, 종주 책임, 하여튼 굉장히 막 여러 가지의 형태를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이르면 그야말로 중국은 조선의 종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전제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종주권을 가지는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왕신충에 이르러서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리죠. 중국이 그냥 원래 종주국이고 중국이 해나가는 모든 그러한 그 뭐 국가 실행은 다 종주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당시 이제 중국의 그 청화학파, 이제 제가 뭐 청화학파라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청화학파의 이러한 그 종주국 담론은 다시 일본으로 역수입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 그 경성제대의 교수 가운데 타부아시 키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40년에 쓴 근대 일선 관계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상권 학원 다 합쳐서 약 200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방대한 저술일 뿐만 아니라 이제 경성제대 교수로서
뭐 조선총독부라든지 규장각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 자체에 당시 조선인 학자들은 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1차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은 자료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그 이후에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 학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이미 다 이제 오래된 기원이니까. 근데 뭐냐, 이 타부아시 키요시의 근대 일성관계 연구를 보면은 서원을 보게 되면은 장정불, 왕운생 이러한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을 상당히 많이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소순정, 왕신충 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에서 그 장정불의 지도를 받아서 대한 종주권 담론, 역사 담론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다와시 기요시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근대 일선 관계 연구의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청광소조 중일교섭 사료의 원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보아시의 근대 일선 관계의 연구입니다. 다보아시는 지금도 그 엄밀한 실증주의자로 높이 평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료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는 쓰지 않고 오직 사료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따다가 역사를 서술했다. 이제 이러한 걸로 높이 평가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물론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프로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따로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타바와시 키요시는 자신의 그 이 책에서 개화당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당대 사료에는 개화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독립당이었지. 그러니까 타바와시는 독립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용어 선정에 엄밀했던 타부와시가 유독 종주권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포기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청일전쟁 직전에 주일 청국공사가 이제 그 일본 외무성에 이제 그 전보를 보내고 이제 그거를 갖다 보고하는 글이거든요. 일본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임을 인정할 것. 이제 이게 원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타바와시가 어떻게 썼냐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해의 종주권을 승인한다라고 자신의 책에 씁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한 가지 예를 가져왔을 뿐입니다만은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타바와시가 단순히 부정하게 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바와시가 이야기하는 청일전쟁 이전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타부아시가 이 근대 일선관계 연구를 발간하기 10년 전에 근대 일지선 관계 연구라는 책을 냅니다. 근데 내용이 그 시기가 이제 근대 일지선 관계 연구에서 약간 그 앞 시기를 더 보완한 것이 근대 일선관계 연구거든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 1930년 이 책에서는 종주권이나 종주국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중국의 청화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종주권, 종주국이 역사 담론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종주권이나 종주국이라는 용어는 1880년대 후반 일본사에서 출현한 말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에서는 1899년 제2차 보호전쟁 관련 기사에서 수저이테 번역어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영제국의 입장을 반영한 수프리머시나 수페리얼티의 의미에 가까웠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상위에서 통제하는 우월한 법적, 정치적 지위를 표상하는 언어로서 언론 네트워크와 국제법 서적 등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급속히 확산됐다. 1910년 한국병합과 함께 일본 언론에서는 대한종주권 담론이 소멸한 반면에 이번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념, 역사 개념으로서 종주권을 전유하기 시작했다. 장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청화학파는 동아시아에
근대 외교사학의 방법론을 전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근대 외교사학의 정초를 수립을 하면서 종주권을 한중 관계사의 핵심 수로이자 개념으로 정립을 했다. 이것은 다시 타부아시 기요시 등의 당시 일본의 실증주의 역사학자들, 이제 사실은 한국 근대사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나 뭐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 사람들의 연구 자체를 우리가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쓴 인문 논청에 투고한 논문의 결론인데요. 20세기 동아시아의 종주국 개념은 하위 국가, 이제 그것을 부용국, 속국, 속방, 피보호국, 위성국가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든지 간에 이러한 하위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순차적인 종주권 주장은 국가 간 관계를 가족적 위기로 인식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 질서관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두 제국의 뿌리 깊은 비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이 분야가 글쎄 정확하게 제가 포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개념사 연구하고 많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사 연구의 논조를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시야가 새롭게 확확 열리고 굉장히 이 다층적인 그러한 국면들이 이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상호 영향을 주면서 교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만큼 관련 이제 논조를 읽을 때마다 제 시야도 넓어지고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진전되는 듯한 그러한 어떠한 이 감회를 얻곤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종주권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근대 한중일 뿐만 아니라 근대니까 당연히 서구까지도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향을 받은 그런 면모들이 아주 흥미롭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러한 이 연구 성과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연구사적 의의가 충분한 혹은 뭐 출중한 그러한 연구를 이 좌중에서 이렇게 직접 듣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우리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보급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 좋은 연구 결과가 많이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자로서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요 순서를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 저런 어떤 종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그 당시 조선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게 이제 좀 궁금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반도를 강점하기 전에 이제 대만, 타이완이라는 곳도 일본이 이제 점령 뭐 강점을 하는데 이 타이완에 대해서는 이 종주권이나 혹시 이런 거를 쓴 적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 타이완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이나 국제법 학계에서 종주권을 많이 쓴 적이 있느냐?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타이완을 식민지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종주권의 말을 안 썼는지. 그러니까 종주권의 말은 물론 이제 그 종주에 더해서 권. 근데 이러한 의미도 했지만 사실은 주권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주권에다가 종이 붙은 또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종주권은 그것이 부분적인 주권이든 또는 명목상의 주권이든 일단은 주권의 실존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그냥 식민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이 이제 중화 제국도 그렇고 근대 일본 제국도 그렇고 이 대한제국을 그러니까 한국을 차지해야지만이 자신들이 정말로 동아시아의 제국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유독 한반도에 대해서만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약간 이 종주권 이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청제국과 근대 일본 제국을 연결하는 이제 동아시아인들의 어떤 제국 질서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근데 사실은 러일 전쟁, 특히나 이제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갑자기 이제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일본에서 많은 이런 국제법적인 개념들, 종주권을 포함을 해서요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충분한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냥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상황에서 노인 처지가 어떤 것이냐 종주권이라고 하니까 그냥 종주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좀 그런 식의 상황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충분히 소화되기도 전에 이제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주권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논설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학술지들을 보게 되면은 종주권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러한 시도들은 좀 본 것 같은데 종주권 개념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종주권이라는 말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역사 서술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종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갖고서 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점에서는 뭐 종주권에 대한 무관심은 거의 한 12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발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